오늘 미국 시장 혼조세?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시장은 어제 약세로 끝났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졌고, 유로스타 50이 1% 넘게 빠졌네요. 그렇죠? 그게 뭐 상황 판단이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윗방향도 아니고 아랫방향도 아니고 혼조세에다가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유가는 좀 다르지만 다른 것들은 뭐 세게 올랐다가 아래로 내리 꽂는 현상을 보이는, 특히 금값은 오히려 반등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들어오셔서 한마디를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시장은 완전히 싹 잠재우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윗방향도 특별한 게 없고 아랫방향도 특별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중요한 건 아랫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경인데 해주랍니다. 가끔 보여드린 이 김현석 씨의 월스트리트 나우, 대형 악재도 사흘이면 끝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그 긴축이라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악재인데, 시장으로 놓고 보면 그런 악재도 며칠 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마디 하면 악재가 끝난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 큰 요동 없이 그냥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가능성이 그 단순한 테이퍼링이 아닌 그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릴 때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제도 차트를 보여드렸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차이는 테이퍼링을 거론했을 때하고 실제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 전후가 다른 점이었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지금 오픈된 게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중반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은 시장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 볼 게 없습니다. 계속 상황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집값 얘기들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면 유럽도 미국도 집값이 미쳐가지고 조정의 위험들이 나온다는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그 6억 원인가요? 7억 원짜리 완전히 그 폐가라고 해야 될 만한 정도의 집이 나왔는데, 나온 지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확 팔렸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는 이 부동산 경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왔는데, 일반 부분이 나왔던 게 2009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9년, 10년도에. 이게 이제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부동산 버블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붕괴되고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폭락 나온다는 얘기가 뭐 2010년도 5월 달에 집값 시행하더라고 적신호신호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2009년도, 2010년도 한 초반에서 중반 사이부터 꺾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정점을 치고. 지금도 집값이 당장 멈출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추세적으로는 정점에 다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BIS에 나오는 통계거든요. 통계인데 이게 전년 동월비의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집값이 2015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3.4, 그 다음에 2017년 2.7에서 2017년도를 좀 잡히는 것 같다가 약간 들렸는데 2019년도에 좀 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4분기가 작년 4분기, 2020년도 4분기에 이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잡히고 있던 것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죠.
미국 보시면 쭉 잡다가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난리치면서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 보시면 최근에 9.2%까지 올라갔습니다. 4분기에 작년도 4분기에 여기 9.2 올라갔어요. 우리도 훨씬 빠르죠. 올라가는 속도가. 터키는 장난이 아니네요. 이 터키는 보시면 30% 전년 동기 대비 30%는 올랐습니다. 주택가격.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 이거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30%는 올랐네요. 여기 어딥니까? 러시아도 장난 아니네요. 보면 러시아도 2019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14%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잘 주택가격이 90년대 잡혔던 국가가 사실은 독일입니다. 일본은 내리꽂았지만 독일은 사실 상승세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까지는 잘 잡혔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아주 급격히 오른 게 독일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베를린에서 데모하는 사람 뉴스 보도 드렸죠. 임대아파트, 임대 사업하는 그 사람, 사업자들 아파트 전부 다 시에서 뺏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라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 그럴만한 게 여기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해마다 2015년대 4.7%, 2016년대 7.5, 6.1, 6.7, 5.8, 코로나 팬데믹에도 5.8이나 올랐어요. 최근에 보면 8.1입니다. 덴마크도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유럽 쪽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최근에 10.1%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유럽도 난리가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집값 잡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연간 상승률, 도시별 상승률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직전 1년도 상승률을 소팅을 좀 하면, 이제 1년 상승률로 소팅을 해보면 터키가 가장 높았고, 터키는 5년 사이에 거의 100% 가까이 올랐네요. 우리나라가 좀 높았습니다. 여기 12% 올랐죠. 우리나라 서울이. 직전 1년. 그리고 요거는 직전 5년. 5년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전 한 20%대 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은 집값이 오르는 정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국가든 다 짓누르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버블이 우리나라의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주택을 잡기 위해서, 주택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잡혔다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주택 문제, 주택 정책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정책이 약간 후퇴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택시장에 다시 약간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말고 이걸 먼저 볼까요? 예, 이거 부동산 시장 리뷰 KB금융지주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택 전망지수가 있잖아요. 매매가격 전망지수, 주택 전세가격인데, 특히 이제 매매가격 전망지수를 우리가 이제 살 거 앞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잘 보면 최근 꺾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히는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건 정책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새로 부임하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액션이라든가 부분적인 액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매매 대비 전세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여기 요건데, 이게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서울, 뭐 강북, 경기, 인천, 이거 차트 여기 설명을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매 전세비 추이. 호황기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하는 것이 전세 가격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매매 전세비는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세비가 하락하면 호황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침체기는 매매 전세비가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매매 전세가 이 전세비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호황기라는 얘기인데, 하락의 정도가 약간씩 둔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꺾였다는 느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09년도에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해서 올라가는 이 주요 시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터닝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직전에 봤던 이렇게 요 전망 추이나 이런 것들이 좀 꺾였었어야 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반등한 게 좀 눈에 걸리긴 합니다. 다만 이거는 한국은행 금융보고서거든요. 금융보고서에 보면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주택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놨는데, 내용은 좀 복잡단한데 생각은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신용 레버리지 갭이 있고 소득 대비 갭이 있는데, 신용 레버리지 갭은 이제 GDP 대비 민간에서 이제 주택 대출 받은 거, 그 다음에 소득 레버리지는 1인당 GDP, 그러니까 이걸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이 B인데, 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신용 레버리지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소득 대비 가격 갭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택을 살 만한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택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2001년도 1월 1사분기부터 2021년도 1사분기를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하방 리스크가, 여기 하방 리스크, 주택 가격이 아래로 내려갈 리스크가 2020년 1사분기 중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이후에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금융 불균형 누중에 의해서 우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인데, 추정해 봤더니 최근 높아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갭과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신용 구매 규모 등 금융 불균형이 향후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잘못하면 이게 충격을 주고 급격히 하강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그 하락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통계치를 보면, 그러니까 이 주택정만 지수나 이런 추이, 그 다음에 그 미분양 패턴,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강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거 대출과 관련해서 모기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입니다. 30년 고정, 15년 고정, 그 다음에 5년 변동금리 대출인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제 바닥점에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해요.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패턴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최근 10년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아랫방향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윗방향으로 올라갈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주택가격의 정점이 거진다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주식처럼 단순히 매매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주택은 한번 매수하게 되면 장기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택가격은 이렇게 주식처럼 이렇게 단기간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뻗었다가 한동안 횡보를 하고 다시 쭉 뻗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끝점에서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자만 부담하고 가격이 못 오르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주택시장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좀 전에 보이던 그 KB 주택, 그러니까 KB 금융주주에 나온 주택 통계 안에 미국 주택시장만 뽑아서 놓은 거거든요. 최근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기존 주택이나 신규 판매 주택 패턴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착공 건수하고 그 다음에 신규 허가 쪽도 패턴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 추세적으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지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주택시장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주와 관련된 비용들도 모두 다 그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주요 그 지표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근로자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주택, 미국도 보시면 주택 재고 소진량, 이게 주택 재고가 소진되는 개월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택 공급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쪽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하는 그런 패턴을 약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확 잡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물음표지만 추세적으로는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잡혀가지 않을까, 그리고 끝자락까지 많이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택 부분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른 것들을 보면 KBS 뉴스 보도입니다. 특파원 리포트인데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라고 해서 6월 23일자인데 이거 어느 분이 쓰셨지? 특파원 리포트인데 이름이라도 최소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김원장 기자께서 쓰셨네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동일합니다. 차트 두 개만 보면 되는데요. 주요국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선진국가들 보면 재정적자가 이만큼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걷어들이고 그만큼 많이 돈을 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그만큼 안 벌어들이고, 그만큼 안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부채 비율은 안 나왔나? 여하튼 국가 부채 비율도 우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한국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신문은 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부문이든 결국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걸 민간 차원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빌려가지고 민간 차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돈을 지출을 줄여서 민간이 그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해야 하고 어떤 나라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게 한국이다 이렇게 아주 찝어서 말을 했어요. 대못을 박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채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재정적자 패턴을 일정 부분 확대해서 집행한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좋아진 뒤에 일정 부분을 그걸 커버해서 지출을 줄이는 이런 패턴으로 가거나 부족 부분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일정 부분 민간을 도와주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또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장 면에서 적은 편이에요. 다른 시기보다는. 그런 정책적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에서 가장 실기를 하고 있는 게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을 안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임무가 국간을 지키는 건 맞는데 나라 국민들은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국간만 쥐어짜고 국간 키만 쥐어짜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재정 비율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단신으로 놓고 보면 단신 보여드리면요. 이거 해주라는데 번스타인 이거 애널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 애널리스트 같은데 여기 보니까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다. 죄송합니다. 투자회사네요. 애플이 $110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130인가 목표가를 얘기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애플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쭉 밀고 올라온 다음에 작년도 3월, 여기가 3월이죠. 3월이 쭉 밀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딱 정점을 찍고 요 요동치는 요 시기에 지지선, 요 지지선이 $110입니다. 여기. 이거 깨지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애플이 향후로 위로 머리를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애플 하면 우리가 삼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삼성하고 애플은 좀 다르죠. 애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핸드폰 파는 게 가장 주된 거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이외에 뭐 다른
백색 가전이라든가 혹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삼성전자하고 동일한 이슈로 받아들이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지나가는 소식으로, 미국에는 병원 직원이 백신 접종하라고 하는 걸 거부했다가 해고시켰답니다. 법원에서도 이거 정당해라고 판결이 났대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개인주의가 가장 팽배한 곳이 미국이잖아요. 그걸 잘 존중해주는 것도 미국인데, 하물며 미국도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복무에 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이한 기사인데 이거거든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6월 23일자인데 테슬라와 현대차하고 버튼이 완전히 다르대요. 이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테슬라는 이게 버튼이 아예 없고 이게 중앙 보드판에 모든 것들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우리나라 일반 자동차 보면 사방에 그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냥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버튼이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개인적으로 추세는 버튼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었어요. 물론 이게 자꾸 중앙 집중화 되면서 이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뭐 고장이 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전자장비로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할돼 있으면 수리도 편하고 감지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